안녕하세요. 보험화산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대송금의 송금 산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예상 매출금이나 이렇게 상거래 채권이 있을 때 이 대송금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 대송금을 송금 산입할 수 있는 범위와 송금 기속 시기, 그다음에 소멸시효, 회생 및 파산, 이런 대손 사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손 가능 채권의 범위는, 예손금은 채무사 파산, 행방불명 이런 게 있겠죠. 회생,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객관적 사유로 해소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송금이라는 것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나 구상채권은 대손 가능 채권에서 제외합니다. 대손금은 송금 기속 시기는 일단 임의대손 사유하고 강제대손 사유가 있습니다. 강제대손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이나 파산 이런 경우고, 임의대손 사유는 그 회사가 예상 매출 같은 게 회수가 안 됐을 경우에 2년 이상 되는 거를 세법상 재각 처리하거나 대손 충당부 상계를 할 경우에 이때 시점으로 손비로 계상한다는 겁니다. 강제 대손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특징은 채권 자체가 소멸하거나 면책되는 사유들로 규정됩니다. 임의대손 사유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되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그러니까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강제대손 사유하고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예상매출금을 했어요. 근데 회사가 주지를 않고 그다음 사업이 폐업이 됐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채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기 곤란한 사유가 구성된 거죠. 그래서 고려 신용정보회사들 통해서 채권 회수 가능성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당해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는 겁니다. 상법에서는 5년으로 보고 있고 민법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일은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발생할 때 이렇게 보면 됩니다. 회생 및 파산 관련 대손 처리인데, 회생 절차, 기업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경우에 파산으로 가기 전에 회생 절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청산 가치가 있는지 계속 기업의 가치가 있는지 둘 중에 큰 경우에 계속 기업의 가치가 크다면 회생이 되겠죠. 그래서 회생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대손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영업을 계속하여 채무를 상환하게 하는 제도인데, 파산 절차는 계속 기업 가치가 하락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 배당하는 절차죠. 그리고 회생과 파산의 경우는 대손 사유는 되지만, 이 경우에도 그 부가세 부분, 우리가 매입할 때 부가세, 매출할 때 부가세를 내잖아요. 이 부가세 세액 공제도 됩니다. 파산에 따른 대손 가능 시기인데, 파산은 파산 선고 후 배당이 확정될 때, 그러니까 파산 종료 시점에 대손 사유가 됩니다. 그때 배당 금액이 채권 금액에 미달하거나 파산 종결, 공고일에 되는 거고, 특수관계 대여금은 세법상 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중소기업 해수길 22년 경과 예상 매출금 등 이거는 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부터 적용되는 거죠. 채무자의 무재산, 재산이 없다는 걸 입증하지 않아도 인정이 됩니다. 이건 상당히 큰 거예요. 자,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 간 대상이 비중소기업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채권의 종류는 일반 민사채권, 대여금이나 투자채권 이런 건 안 되고 상거래 채권입니다. 자, 해수한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해수하기로 했는데 해수 기일이 2년 이상 경과돼야 된 겁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지난 예상미금이나 미수금. 그다음에 특수관계인은 제외하죠. 근데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인한 채권이기 때문에 특수관계로 인한 채권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예상매출금도 특수관계 채권은 제외되죠. 자, 파상, 강제집행, 사폐지, 사망 이런 게 대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파산은 개인도 해당되겠죠. 개인사업자. 강제집행, 법원의 판결에 등의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채권을 해소하는 절차죠. 사폐지,
사실상 채무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소유재산 등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 이 경우에 되는데 이거는 확실한 대손 사유죠. 그러나 뭐 이게 없어도 2년 이상 채권은 대손 사유가 됩니다. 개인의 경우는 사망이 되겠죠. 법인은 파산이 되겠죠. 채무자 사망 시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또는 한정 승인한 경우, 무조건 사망만 되는 게 아니라 상속인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포기 한정 승인의 경우에 종업원 횡령 대손금 처리입니다. 만약 종업원이 자금을 횡령했어요. 그러니까 법적 조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민사, 형사상, 민사는 그,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고 형사는 구속이 되는 거죠. 범법 행위니까. 이 법률 조치를 시행해서 일단 이게 끝나야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 빼돌린 거죠. 무재산으로 반환 불가할 때 이 경우에 횡령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 조치 없이 임의로 채권을 포기한 경우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배주주가 횡령한 경우는 다른 경우죠. 이건 원래부터 지배주주는 알고 횡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횟수를 전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미 사회유출을 보고 송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회유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배주주나 임원, 지배주주, 임직원, 임원에 대해서는 횡령에 대해서 세무상 송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송금의 객관적 입증서류는 뭐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그 다음에 계약서, 약정서, 거래 명세표, 송장, 물품 인수 확인서가 있겠죠. 사업 폐지, 무재산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되고 기업 내부에 신용정보 회사나 내부의 채무자 조사 보고서 같은 게 있으면 되겠죠. 보통 경우는 일반 회사들 가면 외부에 이렇게 평가 보고서를 받습니다. 대손 사유가 되는 입증 서류 같은 경우는 뭐 폐업 자료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채권을 포기한 대손금 처리인데 채권을 임의 포기하는 경우에 채무자와 합의할 표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접대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 관계가 있는 거에 대한 채권의 포기는 접대비고 약정에 의한 채권 보면은 약정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한테 그 거래자가 아니라는 경우에는 비지정 기부로 보고 송금 불산임이 될 수 있습니다. 대손금 조기 횟수 등 정당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채권 금액은 대손금에 해당. 일단 정당한 사유가 뭐냐? 거래 상대방의 부도 발생, 기업 회생 개시 결정, 근데 민사소송법에 따른 하해 이런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대손 처리가 됩니다. 채권 포기액은 세무 처리가 어떻게 되냐? 접대비 처리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관련성이 있을 경우 접대비를 처리하고 뭐 접대비로 처리하면 한도를 적용하겠죠. 그 다음에 기부금 처리.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고 채무자가 공익법인인 경우는 기부금으로 처리하죠. 그 예의 경우는 비지정 기부로 송금 불산임. 자, 기정 기부로 본다 그러면 한도 내의 송금 산입입니다. 접대비하고 기부금. 그러나 비지정 기부금은 한도가 없겠죠. 대송금 처리 시 주의사항은 객관적 증빙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 기속되는지, 이게 강제조정이냐 신고조정, 그 다음에 대조는 뭐 신고조정 사유가 있고 결산조정 사유가 있잖아요. 이때 송금의 기속 시기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고 그다음 특수관계자의 채권은 대부분 대손 사유가 안 되는 거죠. 대손금 처리는 기업의 세무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세법상 대손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